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자, 이제 벌써 12월이네요. 학생들하고는 이제 막 크리스마스 날짜를 좀 헤아리게 되는 그런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같이 고전을 읽어가는 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사실 책 소개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저도 책을 보면서 막 웃게 되고 그 이야기를 보니 뭔가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고 고전이 갖는 매력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이 책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책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 이거 사실 지금 어른들이 읽을 때 되게 감동 많이 받잖아요. 왜냐면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실 아이들보다는 어른의 모습을 좀 빗댄 것 같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내용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의식을 그대로 아이들이 느끼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관찰하듯 이야기를 듣듯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책을 보니까 확실히 이게 글밥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사파는 되게 크고 페이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글자는 몇 글자 없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걸 그냥 아이들에게만 혼자 읽히게 하기보다는 아이랑 같이 앉은 상황에서 아이가 직접 한번 읽어보게끔 시켜보면서 천천히 그 속도감을 오히려 빠르지 않게 천천히 느껴보시면서 그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경험을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예비 초1 친구들도 한글 뗀 친구들은 충분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쭉 끝마치고 나서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 피터팬입니다. 자, 피터팬 막 너무 뭐 비현실적이다, 뭐 현실감 떨어지고 아이들에게는 뭐 이게 과연 이제 요즘에도 읽을 만한 책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과거엔 좀 있었고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고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아이들이 생각하는 상상의 세계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인즉 아이들의 세계를 의미하죠. 어른들의 세계와는 좀 다르게 그 영원히 늙지 않는 주인공 피터팬이 존재하는 네버랜드. 자, 이 책의 후반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른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 나는 학교에 절대 안 다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 공감할 것 같아요. 아침에 저도 애들 막 학교 보내려고 깨우다 보면은 막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면서 아, 학교 왜 가야 돼?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냥 가야 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처럼 사실은 어른들의 세계는 이미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성의 문법들이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낯설고 꼭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지 않겠죠.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너 학교 안 가고 대체 무슨 세계에 살 건데? 너가 살고 싶은 네버랜드는 뭐야?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하고 나선 아이들이랑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네버랜드를 글로 그려보기, 뭐 이런 글쓰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쩌면 이 피터팬이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민되지만 아이들로서 너무 재밌게 공감하면서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라는, 뭐 좀 너무 어렵나요? 그냥 아이들이 살고 싶은 세계 모습 어떤 것들인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건 뭐 이미 제목으로 다 끝났죠. 사실 이게 창비에서 나온 시리즈인데, 창비에서 제가 알기로 한 2년쯤 전에 세계명작 시리즈를 초등애들 수준으로 내기 위해서 이미 나왔던 작품들도 새로 낸 것들도 있었는데, 특히 린드그렌 작품들이 좀 많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판본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80일간의 세계 일주나 베니스의 상인 같은 작품들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초등 고학년 정도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잘 판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 린드그렌 삐삐롱 스타킹, 삐삐를 만들었던 그 작가님의 짧은 단편집들이 많이 모아져 있고 북유럽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그 단편 중에서도 페이지가 뭐 한 10쪽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단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3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재밌는 내용만 골라서 읽어도 돼요. 자,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단편 중에서 펠레의 가출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집을 나가겠대. 엄마 아빠 놓고
않고, 근데 어디로 집을 가출을 하냐면은 마당에 작은 오두막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아파트 구조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은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렇게 다큐를 보면 북유럽에는 앞마당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 아이들 어떤 뭔가 탐험의 공간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인 펠레도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거기로 가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그 펠레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현명하게 설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펠레가 이제 가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통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아이라도 하나 입양해 오지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우리는 절대로 너를 대체하는 아이를 입양해 올 수 없어. 엄마 아빠는 엄청 외롭게 그냥 울고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펠레가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애기죠, 애기.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인공 자체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의 정서하고 잘 맞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에 읽기에 좀 적합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되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잘 읽어낼 수 있고, 또 너무 길지 않은 짧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아이들이랑 재밌게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뭐 명작이죠. 이 책 정도는 아이들이 고전이라 생각하고 읽어도 될 만한 작품인데요. 물론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작품이죠. 크리스마스 캐럴이 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자체도 별로 많지 않고, 크리스마스는 그냥 선물 받는 날, 공휴일 뭐 이 정도 인식이 있으니까 그 느낌이 무엇인지, 문화적으로 특히 우리는 이제 서양 문화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문화는 사실은 잘 느껴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양인들, 영미권 국가들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과 감각을 잘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도서 중에 한 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리스마스 캐럴, 이 주인공 누군지 아시죠? 맞습니다. 스크루지죠. 스크루지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이제 막 생각나시죠? 근데 그 스크루지 되게 수전노의 캐릭터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런 문학적인 일종의 상징, 아이콘으로 쓰여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이거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자, 그런데 그 스크루지가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굉장히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끼느라,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하느라 애를 쓰지만 정작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장면을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신의 것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고유의 명절은 아니지만 그 정신, 즉 내 것을 나누고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더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마음을 한 번 정도는 이런 절기 때 생각해 보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꼭 어떤 종교적인 의미 이외에도 문화적으로 볼 때 뭔가 나눔, 베품, 그리고 따뜻한 온정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사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가 내가 선물 받는 날, 내가 욕심껏 뭘 챙기는 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날에 따뜻한 온정이 필요한 사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날. 근데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크리스마스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문화와 분위기를 익히려면 이런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영상이나 뭐 선물 사고 이런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한 2주에 걸쳐서 천천히 읽을 만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꼭 추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부모님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자, 오즈의 마법사.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었나 싶을 정도로 의외로 분량이 꽤 돼요. 뭐 약간 페이지를 보면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데 2주에 걸쳐서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은요, 주인공 도로시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모험을 함께 했던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 겁쟁이 사자. 자, 이 겁쟁이 사자부터 시작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뭐 양철 나무꾼은 가슴이 심장을 갖고 싶어하고, 허수아비는 똑똑한 두뇌를,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사자는 용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자, 그것들을 결국에는 얻게 되죠. 근데 그 얻는 장면이 참 재밌어요. 진짜로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그 방법이 의외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용기 있어지고 지혜로워지고 따뜻한 가슴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허수아비에게 그 머릿속에 뭔가를 넣어주는 행위가 정말 두뇌를 넣어준 것은 아니지만 그
그로 하여금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줬다면 과연 이러한 장면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과연 그리고 그건 정말 지혜를 의미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또 도로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낯선 곳, 오즈의 마법사를 무찌르는 이런 일정에 참여하게 되었지만은 결국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신비한 경험이 과연 도로시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오즈의 마법사는요, 이 시리즈가 있어요. 프랭크 바움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오즈 마법사 시리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뒷이야기들을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오즈에 또 와요.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 잘 모르시죠?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는 그 후일담을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를 던져줍니다. 따라서 아이들과 재밌게 읽으셨다면 오즈의 마법사 그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주고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찾으신다면 그 뒷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출판물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즈 시리즈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돈키호테입니다. 자, 돈키호테라는 작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러운 주인공이 등장하죠. 돈키호테, 산초, 그리고 그 바보스러운 행동에 맞춰주는 산초의 우스꽝스러운 반응들. 과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게 연극인지 연기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이게 문학작품 내에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연출되지만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훨씬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말이 될 것 같은. 그런데 이 책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돈키호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모습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돈키호테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엉뚱하고요, 합리적이지 않고, 또 그 행동을 어쨌든 정당화하려는 거짓말이나 자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즉 돈키호테 이야기는 그냥 문학작품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떤 모습을 빗대어서 풍자하고 있다. 즉 책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 돈키호테 이야기가 제법 재밌게 읽혔다면 그와 관련된 유사한 모습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면서, 또 그런 모습들 옆에 있는 산초 같은 캐릭터는 누구인지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훨씬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모파상 단편선. 자, 모파상의 단편선은 이제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시기에 봤던 단편선들에 비해서는 다소 단순한 플롯이라기보다는 좀 반전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이야기의 결론이 단순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여운을 남기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문학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감상의 어떤 목적, 그것이 실제 무엇인지, 나중 가서는 이런 감상의 능력이 중고등학교의 국어시험에도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품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면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의자 고치는 여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보통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자 고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평생을 짝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짝사랑하는 남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채 한참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많이 먹고 나서 결국에는 그 남자에게 그 사랑을 했던 일평생의 짝사랑의 이야기가 전달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과연 그럼 왜 그 사랑을 표현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리고 고백되지 않았던 그 사랑을 우리는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의자를 고치는 여인, 주인공이 정말 평생을 사랑했던 남자는 사실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주인공이 있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형적인 사랑의 개념, 초등학교 시절에 봤던 순수한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게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인가? 과연 일평생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 말을 전하지조차 않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를 관찰하고 있는 어떤 사람, 요즘 들어서는 표현해보자면 이런 거 약간 스토킹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랑이라는 감정은 감정일까? 관계일까? 뭐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쉽게 딱 한 가지 주제나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는 다소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을 다루고 있는, 이제 그 정도 수준 되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가 감상할 수 있는 문학작품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단편적인 감정들 혹은 어떤 주제들을 잘 다루고 있으니까 재미있는 작품들을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단편선으로 꼭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중학교 2, 3학년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이방인. 자, 뭐 아까 이야기했던 모파상의 단편선처럼 프랑스 단편선인데요. 프랑스 문학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런 세계 문학에 대한 견문을 좀 넓혀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중학생들이 완벽히 이해하기엔 좀 어려워요. 흔히 얘기하는 이 까미의 실존주의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이라든지요, 아니면 어떤 무상함, 아니면 허망함,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중학생들이 직접 경험했다기보다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수준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자신들이 아직은 뚜렷이 경험해보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분히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짐작해보는 형태로 독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을 보면 이 주인공 메르소가 등장하죠. 메르소가 어머니를 잃고 또 우연히 살인범이 되면서 벌어지게 됐던 그 장면, 처음에는 아마도 이 내용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조차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3학년 때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해와 3학년 때 이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시기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어도 좋을 만한 작품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이 제목이 이방인인데 나중에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제목이 왜 이방인일까 하는 고민만 해봐도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이방인이라는 제목이 이 책에 되게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수준에서 이방인이라는 책을 충분히 읽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제 겨울방학의 초입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이 오진 않았고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기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는 무엇보다 기대감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리는 이 느낌들을 조금만 책을 보기 시작하면 실제로 느끼실 텐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 독서에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던 친구들도 독서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권 이상 도전해 보시면서 재밌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같이 읽으면서 재밌는 질문들, 그런 유익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책 소개, 유익한 책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